네, 코하 11월 7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서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암호화폐 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AI 거품론 부상 등으로 나스닥이 흔들리자 코인 시장 또한 또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장을 좀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그 말대로 도망차처럼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난관을 금요일에 코인 지킴이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이수연 블루뮤비티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경제TV와 업비트가 마련한 빅 이벤트 계속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총 상금 1억 원이 걸려있는 이 대회는 업비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2월 14일까지 신청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진정한 고수는 불장이 아니라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 나타나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장에 여러분이 투자 고수인지 아닌지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단기 추세선인 RSI 라인 바닥을 찍고 쭉 올라와 줬어요. 그리고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반등각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태까지 봤던 키보 토탈 라인 차트 중에서 정말 고무적인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63%로 어제와 비슷한 비중, 아직은 그래도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8%로 어제 방송 시간이었던 5.41%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낮아졌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스코어 파란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점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18.63%였는데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상승 흐름, 롱의 시장인가 살짝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을 나타내는데 현재 마이너스 5.24%입니다. 아직까지는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투자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비트코인 그래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미약한데요. 10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 비트코인의 이슈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한 주였거든요.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좀 오락가락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하락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로 시장 신뢰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시티은행은 보고서에서 10월 10일 청산 사태 이후 ETF 수요가 둔화됐고 기술적 지표도 약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고 분석했고요. 케이스3의 분석가 베틀레 룬데 역시 청산 이후 유동성이 급감
급감하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위축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때 27조 원 정도 대규모 청산이 나타나면서 전문가들도 많이 아마 시장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심리 위축에 장기 보유자 매도세도 또 겹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테넥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장기 보유자들이 약 40만 개, 금액으로는 4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네. 네, 대부분 6에서 1년 정도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 건데요. 네. 신규 매수세는 약한데 이 장기 보유자 매도세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동성 제약이 좀 심화되면서 하락세가 커진 겁니다. 그래도 이 비트코인에 믿을 만한 것은 장기 보유자들이 버티고 있다는데 여기에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한다고 하면서 좀 악재가 터졌는데 그래도 어제였죠. 6일 오전부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장이 안 좋으니까 이쯤 되면 트럼프가 좀 샤라웃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네, 6일의 소폭 반등은 바로 트럼프의 샤라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초강국이자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네. 또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이 가상자산 입법 논의도 좀 재개될 조짐이 보여서 반등을 좀 거들었는데요. 네. 백악관의 데이비드 sak스 보좌관이 상원 농업위원회와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네. 양당이 곧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좀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반등이 있었던 이유는 예전만큼의 트럼프 대통령이 샤라웃이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뉴욕 주지사 선거 이런 게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의 좀 다 민주당한테 내주면서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중간 선거 다 민주당한테 내주는 거 아니야? 좀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도 했죠. 그렇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트럼프의 샤라웃이 조금 약해진 분위기도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입니다. 정말 시청자분들도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10만 1,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0만 1,000달러가 단기 핵심 방어선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해당 가격대는 단순히 이 심리적 지지선이 아니라 2023년 10월 이후 이어진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으로 이를 지켜낸다면 단기 반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요. 네.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겠고요. 코베이시 레터의 경우에는 현재 레버리지 포지션이 과도하게 누적돼 있고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적 모멘텀이 약해졌다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7만 2천 달러까지 또 하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좀 절망적이게 볼 필요는 없는 게요. 장기 전망은 여전히 좀 긍정적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금 대비 저평가 상태라면서 6에서 12개월 내에 17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제리 오셰이 해시덱스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종료하고 유동성을 확대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향후 수개월 내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단기 불확실성은 좀 있는데요. 장기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네, 그래도 장기 강세 전망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뉴욕 주지사라 했나요? 뉴욕 시장이라는 점 정정 보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현황까지 좀 살펴봤는데 훈 기자, 네네네. 뉴스메타의 알파 차트와 이 메타 차트에서 좀 특이점은 없었나요, 비트코인? 특이점은 조금 생겼습니다. 진짜요? 네, 조금 생겼고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좀 두 차례 이렇게 좀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고 네. 또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요 알파 차트의 이제 그 트렌드를 좀 켜보면 그래도 이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하락해 온 이 하락 채널을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하면서 지금 벗어날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MAC도 이제 열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알파 차트 가 보면 알파 차트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어제 방송했을 때가 대략 요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주춤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 선과 캔들 사이에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도 역시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켜보면 지금 거진 그래도 이 그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 채널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스코어에서도 지금 오늘은 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이 단기적인 무빙이 좀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네. 일주일치로 이게 좀 이렇게 추격을 했을 때도 역시 그래도 예측 포인트가 현재보다 조금 그래도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또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 잘 반등해 줬다. 좌절하기도 또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 이 달러 인덱스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요새 네. 계속 뉴스 보면 이제 한국경제TV나 이런 것도 보면 계속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봉이고 그리고 이 차트는 여러분 이게 코인이랑 다르게 이 주 단위가 5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주봉이 이제 한 14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 주봉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좀 윗꼬리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잘 요 주봉이 좀 마무리가 되고 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좀 빠져주는 이런 그림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이 코인 시장에 좀 더 다시 좀 힘이 쏠릴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 와서 지금 보시면 왜 그럼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그래도 왜 소폭 반등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바로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이런 테더 도미너스의 새로 추가한 이 박스대와 그리고 지금 이 정확히 5.59, 5.6%를 지금 그래도 저항 맞고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차라고 해서 언제 다시 이렇게 또 지금 꽤 또 애매하게 좀 말아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여러분 유념했으면 좋겠고, 그럼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여기를 치고 올라오면은 여기 구간에서 한번 1차 매수했던 분들은 여기서 한번 2차로 살짝 이제 매수를 해 보셔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또 뛰어넘게 되면 그때 손절 포인트를 빠르게 짧게 잘 보시면 손익비도 좋으면서 이제 또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차트 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이렇게 또 주춤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여러분 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알트코인들의 총합 토탈 3 차트가 그래도 지금 이것도 일봉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다시 여기 파란색 주요 선에 지금 안착하는 시도, 이 파란색도 오늘 이게 또 캔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여기 껑충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좀 캔들이 한동안 좀 놀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뭐 우리 솔수연, 솔라나라든지 우리 살피공주, 이제 XRP는 다 이제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 그 원화 가격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원화 가격으로도 보여드리면 뭐요? 자. 지금 보면 아니, 자, 뭐예요, 좀 아슬아슬해요. 우리 중케가 지금 어제 미오라에서 이렇게 좀 찌뿌둥한 모습 보였는데, 자, 과연 이렇게 중케 입술처럼 우리 비트코인이 삐뚤코인이 될지, 아니면 이제 중케가 방긋 웃는 이제 비트코인 웃음 포인트가 될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 여러분, 그 포인트가 바로 현재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 1억 85만 원 선이요. 여러분, 이 검은색 선 보이잖아요. 지금 딱 걸쳐있는 요 구간 여러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네. 우리 중케가 빨리 웃어야죠. 우리 중케 빨리 웃음 포인트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서 중케가 울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가격대, 여러분 알려드렸던 이런 회색 박스대 가격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이시도록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런 가격대 또 잘 보시면서 여러분 오면 이런 부분대가 아까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의 1차, 2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 잘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국 돈으로도 써드린 겁니다. 물론 이 차트가 네. 원화 차트니까. 그래서 이런 캔들 제 움직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여기서 지금 바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움직임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주춤할 수 있겠다. 주춤해서 뭐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림대 여러분 지금도 이제 좀 양쪽의 시나리오를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다시 와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 보시면 우리 웰커미 분들 계속 우리 코마워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선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익숙해요, 이제. 네,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그래도 양호하게 여기 지금 하단 파란색 선 밑꼬리 계속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려 나갈지,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위에 가격대 있죠. 지금 이게 또 달러 차트니까 106,450달러 이런 부분 오면 여러분 또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수익권일 수도 있고 제 말 듣고 이런 데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뭐 본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권인 분들은 분명히 이런 구간 또 지금 오면은 이런 데가 이제 반대로 네.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06,450달러 이런 부분 오면은 또 이제 잘 저항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수익 관리 저 이런 저기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현재 움직임 우리 쭝케이 입술처럼 약간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런 그 주요 지지선 지키고 있어서 양호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쭝케이가 입술이 웃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이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삐뚤삐뚤한 입술이 빨리 웃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좀 웃으면서 방송 함께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아래 꼬리가 달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차트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이 점이 좀 저희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차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살펴봤는데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차트가 비슷합니다. 이 아래 꼬리 계속 달면서 올라오곤 있어요. 그래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슈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낙폭은 이번 주에 보니까 한 13% 이상으로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네. 하락의 주요 원인을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 미국 투자자 및 그리고 기관 매도세와 현물 ETF 자금 유출로 보이는데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마이너스 0.057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게 하락의 원인이 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일단 그 전에요. 네.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네. 약간 좀 그 블랙록 같은 이제 기관들은 네. 사실 지금 약간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근데 블랙록이 매도를 네, 한다고요? 블랙록이 매도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후달리지 않습니까? 좀 떨리지 좀 떨리죠. 않습니까? 엄청 떨리죠. 죄송합니다. 네. 고급스러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좀 덜덜덜 네. 떨립니다. 네. 근데 실제로 덜덜 레버리지죠? 네, 덜덜덜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어질어질하네요. 지금 그쵸. 장이 너무 안 장이 좋아가지고. 안 좋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블랙록은 이번 주에만 8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 약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입금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소 입금은 이 매도 신호로 네.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쵸. 게다가 이번 주 현물 ETF에서만 4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3일에서 5일까지 순유출되면서 기관 수요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대부분 다 유출이 됐다 보니까 기관 수요가 조금 이전보다는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매도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요가 좀 약화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물렸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비트마인이 네네네. 이더리움 스테이킹 1위 기업인데 네, 그렇죠. 물렸다는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요. 더더욱 수요가 좀 약화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스트래티직 이더리움 리저브 데이터에 따르면 하락세가 심화됐던 지난 5일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평가 손실 규모가 네? 총 25.7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마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아무래도 네. 좀 제일 많이 샀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또 평균 단가도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비트마인의 평균 매수가가 4,037달러로 평가 손실액은 24억 달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샤프링크는 그나마 낮습니다. 이들의 평균 매수가는 3,609달러로 평가 손실액은 1.7억 달러로 파악이 됩니다. 비트마인이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손실이 더 네, 그렇죠. 큰 것 같은데 비트마인이 이렇게 물렸는데도 또 매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타기 이렇게 하네요? 물렸는데 네. 그 저가 매수를 좀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네. 꾸준하게 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마인을 중심으로 또 고래 및 큰 손들이 또 꾸준히 유입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비트마인의 경우 이번 주에도 4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네. 바로 전날인데요. 6시간 만에 4만 719개의 이더리움을 사들였고요. 1억 3,828만 달러 상당이라고 해요. 굉장히 거액의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또 고래들이 지난 4, 5일 이틀간 11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저점 매수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 신뢰는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장기 신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네. 3,800달러 회복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2,4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다른 분석가인 테드 플러스 역시 3,500에서 3,600달러 구간을 되찾아야 상승 모멘텀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선이 돌파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은 2,800달러 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열린다는 분석이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3,300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조금 더 힘을 내줘서 3,500달러 선은 좀 뚫어줘야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전망까지 살펴봤는데 네네네. 훈 기자, 네. 이더리움 뉴스 메타의 알파 차트와 메타 차트에서 어떤 시그널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앞서 우리 솔수현 기자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지금 네. 이더리움 외줄타기 가운데 그래도 3,300달러 언저리 잘 지켜주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코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가 거의 또이또이합니다. 네, 거의 이제 같게 흘러가고 있고, 네,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렌드 이런 거 좀 한번 이제 보조지표 켜보면 네.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가는 이 힘 자체를 지금 그래도 계속 이거를 좀 깨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계속 보이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요 내려와서 이 알파 차트에서도 사실 이제 이격이 객이 버려졌던 때가 이제 사실 요런 구간인데 지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 알파 차트 노란색 흐름이 내려가는 것도 물론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캔들과 이 변곡이 생기려고 하는 이 접점이 이게 이격이 줄어드는 이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격이 줄어야 네, 되는군요. 그런 네. 가운데 이제 여기도 역시 지금 이렇게 하방 채널을 지금 깨려고 한다 이런 모습 좀 보여지고 있네요. 현재 네. 기준으로. 그리고 키보스코에서도 지금 역시 여기서는 지금 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외줄타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솔수현 기자가 말했던 그 3,300달러 그리고 얼른 3,500달러를 껑충 뛰어 넘어야 돼요. 정확히 차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 보시면 우리 솔수현 기자가 말했던 3,500달러 바로 요 검은색 요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이제 빨리 좀 뛰어 넘어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한번 받아주는 게 좋겠는데, 네. 자 이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차트 좀 두 개 갖고 와서 첫 번째는 제가 다른 데다가 이제 기존에 알파에다가 그려놨던 요거 그 일봉인데 요선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좀 거시적인 그 흐름선을 제가 추세로 나타난 거니까 네. 사실 지금 이더리움 이제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게 현재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단 파란색 선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대략 3,100달러거든요. 3,050달러 이렇게 3,100달러인데 요 구간 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 좀 더 우리가 빨리 웃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4일 동안 아직 잘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잘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정확히 또 여기 좀 파란색 선에서 정확히 밑꼬리 달고 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 이더리움 이제 60분 봉 여러분 1시간 봉 갖고 왔어요. 1시간 봉. 자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요번 주 이제 좀 제발 네. 이거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실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요선이 지금 3,327달러, 3,330달러, 요 선을 좀 빨리 깨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은 좀 깨고 있네요. 근데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여기를 지켜줘야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여기도 깨버렸고 지금 네. 여기 파란색 선도 깨버렸는데 네. 지금 다시 좀 빨리 지금 말아 올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하단에 여기 지금 3,295달러 여기 회색 박스 때 3,285달러 혹은 3,260달러, 3,250달러 요 부분이 또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로 작용했었는데 이미 여기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떨어지면 여기를 이제 또 한번 그냥 올 수도 있군요.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반등해주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데 코마오할 따름인데 지금 여기를 이게 좀 한번 이게 여기 그냥 한번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 좀 여러분 잘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그냥 이것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더리움, 비트코인 요 차트 있잖아요, 여러분. 자, 네. 요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렇게 밑꼬리를 이제 그리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비교한 차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나 여기를 한 번쯤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즉슨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여러분 요 차트가 좀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이게 떨어지면 이더리움은 이 차트 대비 20% 30% 좀 더 가격이 실제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엄청 크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까 60분봉 단기적 흐름 그 선들 잘 지켜주길 바라야 되고 그리고 물론 우리 모두 여기를 안 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리기를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 흐름적으로는 지금 이런 흐름을 여기는 적어도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지금 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교한 차트 잘 유의하게 보시면서 네. 수익권이다 하면은 일단은 한번 좀 발을 좀 빼고 주봉 단위로 제가 항상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 좀 다 복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항상 이제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XRP 때문에 제가 진짜 정신이 약간 혼미해요. XRP 3달러까지 깨지고 2.2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요 알트코인이라서 그런지 주요 알트코인 대비 주간 낙폭은 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XRP 네. 물론 흐름은 좀 안 좋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잘 버틴 한 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준호 MC는 그냥 XRP 현물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오라도 솔직히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넋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 내내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게 XRP뿐만 아니라 미장이 어제 다 같이 흘렀고 게다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샌디스크라고 랜드플래시 네네네. 관련된 종목이 있거든요. 9월부터 사야겠다 했는데 걔는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중반골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네. 네, 그래도 좀 힘을 내셔야 되는 게 네. 다행히 XRP 관련 온체인 지표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아마도 이런 흐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우선 XRP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XRP 도미넌스가 한 달 새 3.8%에서 오. 4%로 올라갔습니다. 또 거래소 출금 주소 또한 급증했는데요. 네. 30일 평균 출금 주소가 1000개 미만에서 2500개 이상으로 늘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택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 산티먼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XRP 신규 지갑이 21,595개가 개설됐습니다. 이는 8개월 내 가장 많은 주소 생성으로 네트워크 활동과 사용자 기반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리플 약간의 이 도미넌스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데 여기에 발행사 리플과 마스터카드와의 협업 소식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XRP 가격은 5% 정도 일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리플은 마스터카드와 웹뱅크, 제미니가 손을 이제 잡아서 XRP 레저 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달러 RLUSD로 이제 신용카드 거래를 정산하는 것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리플이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넘어서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네. 리플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어떻습니까, 현 상황? 지금 메타 차트부터 살펴보시면은 지금 리플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플도 지금 외줄타기. 근데 외줄타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좀 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을 너무 세게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매도세를 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왜 제가 약한 지지였냐면은 매수세가 좀 빨리 좀 심하게 여기 좀 두껍게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키보스코 여기도 역시나 지금 뭔가 이렇다 뭔가 딱 반등하는 예측치가 아니라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횡보를 어디서 하고 있냐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항상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에 그래도 이 파란색 선 여기가 이제 리플의 사실상 초유의 보유를 하고 있겠거든요. 근데 네. 여기 지금 그래도 잘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지 않는 채로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쭈 기자에도 이제 XRP를 이제 이렇게
달아주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염원하는 쭈기자도 이렇게 XRP를 눈에 끼고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모두 여기서 잘 횡보하면서 여기 지지를 좀 더 강하게 다져가기를 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리플 차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서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휴머니티 프로토콜입니다. 지난 한 달 새 무려 10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 우선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탈중앙화 신원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핵심은 이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진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나 기업 서버에 신원이 저장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원 정보를 DID 지갑에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만 꺼내서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성인 인증을 하는데 생년월일 전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이만 공개하는 식인 거죠. 이는 원하는 데이터만 공유해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이용자는 휴머니티 스마트폰 앱에서 손바닥을 스캔해서 인간임을 증명하는데요. 네. 이때 생체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요. 암호화된 코드가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홍채 인식하는 건 월드코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홍채를 보여줘서 홍채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네. 아, 이거 진짜 사람이구나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스캔을 하지만 그걸 사진으로 저장하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손바닥 무늬를 숫자 코드로 바꿔서 암호화한 값을 이용합니다. 정리하면 월드코인은 생체 이미지를 보여줘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고 네. 휴머니티는 생체 이미지를 숨기고 암호화를 해서 인증하는 방식인 거죠. 차이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스터카드와의 이 파트너십 소식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 제휴로 마스터카드의 오픈 파이낸스 기술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휴먼 아이디 플랫폼에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신용, 그리고 대출, 자산 내역과 같은 금융 정보를 휴먼 아이디 안에서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기술 통합은 미국 시장에서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호재 같은데 소식 발표 직후 가격이 좀 급락을 했다고요? 네, 전형적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의 전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네. 10월 한 달간 110%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11월 5일에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이후에 단 하루 만에 60%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단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DID와 AI 신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네.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제 이틀 전에 공개된 우리 은주 기자님과 제가 출연한 코인 인사이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앞부분에 제가 기술적인 걸 좀 쉽게 풀어드리고 또 우리 쭈 기자가 CEO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하게 파헤쳐 주니까요. 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당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 212분들이 이렇게 해서 방송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코하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왜 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요? 물론 제 포트폴리오 반대로만 하신다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야매버핏님께서 이준호 포트폴리오 공개하라. 나중에 리플 5,000원 가면 그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코인 없을까요? 궁금한 코인들. 네, 궁금한 코인들 올려주시면
준게 잘생겼어요. 이런 말씀 제가 들으면 제가 몸둘 바를 잘 몰라서 칭찬에 약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준방꿀 유유. 그러게요. 제가 언제 이 준방꿀을 좀 탈출할 수 있을지 정말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막 따면서 하는데 이게 준방꿀 탈출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방송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투자 잘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장이 참 많이 안 좋죠. 장이 참 안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코마워 보시면서 대응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건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젝토의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최근에 지금 캄보디아 소식이 계속 연일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조직적인 범죄 활동이 좀 문제가 돼서 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국가 거래소에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불법 자금 유통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때문에 불법 자금 유통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바꿀 방향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 텐데 이번에도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가상자산 업계는 뭐 규제가 있고 없고의 유무보다는 규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입법 논의는 이런 변수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점을 작용하게 될 변수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는 이 바스프 인증을 받은 거래소 위주의 거래만 공식적으로 가능했는데요. 이번 논의가 현실화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바스프에 있어서 네. 뭐 테더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규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 외환 자산이나 아니면 외환 표시 지급 수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래를 하거나 보유하거나 송금하거나 하는 일종의 이런 행위들이 네. 이제 모두 외국 외환법 거래법이나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특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단일 바스프만의 적용으로 이 산업을 다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뭐 은행이나 기관과의 협업 구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 사업자들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게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환전업이나 이런 소액 송금업 등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환전이나 송금업 등록이 필요 없고 네. 뭐 일종의 단일 그 바스프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이 인증받을 게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증이 생겼고요. 또 네. 전자지갑 간에 이제 송금을 해야 될 경우에도 뭐 결제 대행 업체의 피지사 등록이라든지 이런 추가 인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규정 준수와 라이선스 취득에 따른 내외부 통제와 관리 비용이 근데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규제가 좀 타이트해지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불안감의 심리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환으로 규정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들한테 이런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거래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레이존에 있었던 코인 시장이 네. 조금 더 제도권으로 올라와서 오히려 신뢰와 혁신의 가능성이 더 크게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외 결제나 송금 같은 부분도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 기존에 이제 USDT나 USD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구독을 한다던가 결제를 하거나 직구를 할 때 이 네. 결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아, 이제는 외국환으로 정의가 되면 우리도 좀 편하게 뭐 이게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소비자는 이제 KYC라고 하죠. 이제 본인 인증을 거쳐서 이 이용들을 편리하게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제가 좀 훨씬 더 편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 많이 네. 보는 그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네. 넷플릭스나 아니면 어플을 다운받을 때 이런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네. 그동안에는 좀 수수료도 높았는데요. 저희가 좀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걸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로 수수료가 3%에서 4% 정도 수수료가 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2%의 추가적으로 해외 결제 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하면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피지나 은행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가 0.1%에서 0.5% 정도로 낮아지고 네. 정산도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수수료도 낮은데 정산에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걸 구독을 할 때 네. 달러 기준으로 요금제를 봤을 때는 이제 결제 시점 환율이 블록체인 상에서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중 환전이 좀 사라지고 또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네. 뭐 해외에 있는 지사가 있다는 경우에는 뭐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여를 줘야 될 때, 급여를 받을 때 뭐 이중 환전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고 또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수료 절감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점도 좀 더 보장되는 걸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저희가 다른 건 이제 고객센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내가 카드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고 그쵸.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이건 전화하죠? 어디다 하고 나의 코인 자산이 없어지면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국환법으로 법적으로 되면은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1USDT당 1달러의 가치가 단순히 이렇게 개념상의 정의가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점이 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환으로 분류가 되면 이런 외국환 뭐 거래법과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발행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네.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치금이나 뭐 회계 감사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코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돈을 못 돌려받는다든지 재단이 파산해서 나의 자산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보호법 안에 이제 적용이 돼서 자산에 대한 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환으로 정의가 된다면 국내 콘텐츠 게임이나 OTT 산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굉장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드는데요. 네. 뭐 저희가 이용을 할 때는 단순하게 수수료가 인하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쵸. 사실은 이런 콘텐츠 산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그동안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네. 코인 하기 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결제를 받을 때 네. 외국에 지사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외국의 결제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해외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외국 결제 대행사들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뭐 외국환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컨텐츠에서 직접적으로 외화 결제를 좀 수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제율도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의 절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그럼 다른 사업도 좀 확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요즘 기사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우리가 이제 국경 간의
그 결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의료나 교육이라든지 뭐 관광 같은 이런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트남 환자들이 뭐 병원에 이제 국내 병원을 이용할 때 송금을 미리 한다든지 네. 요즘은 대학들에서 입학금 등록금을 네,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환전은 안 하고요? 네, 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K-팝 콘서트라든지 이런 K 한류가 따를 때도 굿즈를 사거나 콘서트 티켓에 있어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하거나 네, 이런 편의성이 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더 많이 사용이 확장되는 분위기인데 결국 이 한국의 콘텐츠는 서비스 기업이 해외 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걸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K 한류를 따라서 저희가 네. 한국형의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도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OTT라든지 게임, 뭐 웹툰, K-팝, 뭐 의료 이 많은 산업들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 결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갖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산업에 전반적으로 있어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규제가 다소 좀 제한적인 환경이었는데 최근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규제가 정말 좀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에서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한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상자산을 실제 결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더 컸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 정비의 속도가 조금 더 문제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 구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몇 년 전부터 이런 결제사들이 일반 결제, 블록체인 결제를 시도를 했지만 네. 사실상 여기서의 포커스는 내국인 수요가 아니라 외국인 수요를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국내에서 결제를 할 때 국내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편하지 내가 어렵게 산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을 결제에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네. 네,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결제를 하는 것이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결제 환경의 그 디자인, UI, UX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웹3 지갑의 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익명성이라던가 이런 게 보장이 되고는 했지만 이제 제도권으로 올라오면 이에 맞게끔 또 KYC 본인 인증이라든지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 이제 매출을 정산해줘야 되거나 이런 것도 시스템으로 좀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플랫폼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인프라가 좀 더 구축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반 결제가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좀 자리를 근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굉장히 네.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언제 되냐, 이거 한 4, 5년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네. 사실 신용 기반의 카드 결제를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해왔고 피지와 벤사 같은 경우에도 결제 대행에 있어서도 네. 가맹점 정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습니다. 때문에 이 안정적인 피지나 벤 시스템에 블록체인 결제 기반만 구축이 된다고 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확장성을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이런 뭐 외국 결제를 위해서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한국형 모델로 지금 구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네이버페이, 토스 이런 기존의 이런 핀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국내의 주요 은행들도 얼라이언스로 해서 많은 지금 연구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젝토 같은 경우에도 네. 코넥 기반의 이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뭐 결제를 한다든지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허 출원과 함께 계속해서 시스템 논의를 하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좀 시간 문제이지 결제 서비스의 국가 장벽은 빠르게 좀 허물어질 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해외에서도 특히 이 미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다고 하는데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니어스법은
이건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려서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이번에 크립토비크의 이제 3대 법안 중에 하나이죠. 네. 지난 7월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좀 줄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지니어스 액트에만 항상 관심을 네. 갖다 보니까 네. 클래리티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네. 과일시했는데 이게 좀 중요하군요. 국내에도 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이 클래리티 법안처럼 이제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거고 하는 발행자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규제 강화보다는 이제는 명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제도상에서 블록체인 결제를 계속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언제 갑자기 법안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규제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런 명확성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공식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니 규제는 산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 기관과 좀 주요 금융 서비스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계에서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온 만큼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이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보다 더 범용적이고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존의 우리의 피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 카드 기반의 신용 기반의 이 결제 구축망 안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저희도 빨리 외국 송금이라든지 이런 시장성의 확보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